2023년 3월 17조 원이라는 거액이 48시간 만에 사라졌어요. 은행 역사상 충격적인 크레디트 스위스 몰락의 시작이었죠. 오랜 역사와 명성의 스위스 상징 크레디트 스위스. 하지만 투자은행 부문 퍼스트 보스턴은 이미 여러 스캔들로 얼룩졌었죠. 미국 은행 위기로 투자자들은 공포에 질렸고 다음 타자를 주목했어요. 여기서 빨간불이 켜졌어요. 최대 주주가 규제 문제로 추가 투자를 거부했거든요. 시장이 눈치채자 크레디트 스위스 주가는 순식간에 폭락했고요. 스위스 정부와 금융당국은 글로벌 금융 혼란을 막기 위해 움직였죠. 아시아 시장 개장 직전 UBS가 크레디트 스위스를 인수한다는 발표가 나왔어요. 단돈 30억 스위스 프랑 약 3조 2천억 원에 팔린 거죠. 인수 금액은 터무니없이 적었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스위스 중앙은행은 1000억 스위스 프랑 약 104조 원의 유동성을 지원했어요. 그리고 스위스 정부는 90억 스위스 프랑 약 9조 6천억 원 손실 보증까지 했죠. 이쯤 되면 눈치챘어야 할 텐데 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져요. 무려 160억 스위스 프랑 약 17조 2천억 원의 AT1 채권이 한순간에 사라졌어요. 이 돈은 휴지 조각이 되었고 채권 투자자들은 모든 것을 잃었죠. 아시아 시장 개장 직전 급하게 이뤄진 이 거래는 시장 요동을 막기 위함이었어요. 그 후 각국 중앙은행들은 달러 유동성 공급을 발표하며 시장을 진정시켰죠. 2023년 6월 12일 UBS는 크레디트 스위스 인수를 공식 완료했어요. 결국 스위스 정부와 중앙은행의 막대한 지원 속에 한 은행의 몰락은 막을 내렸죠. 2021년 10월 한 시리아군 장교가 36년간의 유럽 망명 생활을 끝내고 돌아왔어요. 그는 시리아 국고에서 수백만 유로를 횡령한 혐의로 프랑스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죠. 주인공은 바로 시리아 전 대통령의 동생이자 현 대통령의 삼촌 리파트 알 아사드입니다. 그는 1982년 하마 학살의 지상작전 지휘관으로 악명 높아요. 1984년 형 하페즈 알 아사드에 대한 쿠데타 실패 후 유럽으로 망명했죠. 유럽에서 그는 출처불명의 막대한 재산을 축적했어요. 여기서 빨간불이 켜집니다. 그의 부는 시리아 국고에서 빼돌려진 것으로 의심받았죠. 2013년 인권단체 트라이얼 인터내셔널 이 스위스에 전쟁 범죄 고발을 했습니다. 이것이 그의 재산과 과거가 수면 위로 떠오르는 계기가 되었어요. 프랑스 법원은 그가 시리아 국고 횡령 자금 수백만 유로를 취득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는 2021년 10월 유죄 판결 후 시리아로 돌아갔죠.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2022년 9월 프랑스 최고 법원이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8월 스위스는 리파트에 대한 국제체포 영장을 발부했어요. 이는 1982년 하마 학살 지상작전 감독 역할로 그를 기소하기 위함이었죠. 스위스 연방형사법원은 그의 신병 인도를 요구했습니다. 2024년 3월 스위스 검찰은 그를 하마 학살의 여러 범죄 혐의로 기소했어요. 수십 년간 이어진 그의 재산 축적과 범죄 혐의가 드디어 심판대에 오르게 된 거죠. 국고 횡령과 인권 유린에 연루된 그의 이야기는 돈의 추악한 이면을 보여줍니다. 과연 그는 스위스 법정에서 자신의 죄값을 치르게 될까요? 그의 돈과 권력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역사는 기록할 것입니다. 한때 미국 전역에 쓰이던 돈, 국법은행권을 아시나요? 놀랍게도 이 돈은 정보 보증이 없었어요. 지역 은행들이 발행하고 미국 채권으로 담보됐죠. 금이나 합법적인 돈으로 5%의 준비금을 유지해야 했고요. 하지만 여기서 뭔가 이상함을 눈치채셨어야 해요. 이 지폐는 사실 법정화폐가 아니었거든요. 국민들은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아무도 신경 안 썼죠. 연방정부에는 거의 모든 지불 수단으로 통용되었으니까요. 문제는 1930년대 정부가 은행권을 겨냥하면서 시작됩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의 금몰수 명령, 그리고 국법은행권 폐지까지. 정부는 화폐를 연방준비은행권 등으로 통합하기로 결정했죠. 여기서 빨간불이 켜집니다. 엄청난 혼란이 예상되었어요. 수많은 지역 은행들은 하루아침에 발행 권한을 잃었고요. 이 돈은 더 이상 발행되지 않고 서서히 시장에서 사라집니다. 국민들은 익숙한 돈이 사라지는 것을 지켜봐야 했죠. 이는 정부가 화폐 통제권을 장악하려는 거대한 계획이었어요. 결국 국법은행권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지역 은행들은 힘을 잃고 중앙정부의 통제는 강화되었죠. 그렇게 한때 미국을 움직이던 돈의 시대가 막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돈의 변화가 아닌 권력 이동의 드라마였죠. 1908년 마차왕 윌리엄 듀런트는 세상을 지배할 거대 기업을 꿈꿨죠. 당시 신생시장이던 자동차 산업은 미지의 영역이었고요. 그는 뷰익이라는 작은 회사를 인수하며 GM의 시작을 알렸어요. 듀런트는 쉐보레, 캐딜락, GMC 등 유명 브랜드를 흡수하며 거대해졌죠. 단숨에 미국 최대, 나아가 세계 최대 자동차 기업으로 우뚝 섰습니다. 하지만 이런 급성장은 늘 그림자를 드리우기 마련이죠. GM은 혁신을 멈추지 않고 나사와 전기차도 개발했어요. 승승장구하던 이 거인이 2008년 토요타에게 1위 자리를 내줬고 충격적인 2009년에는 파산 보호 신청을 하기에 이릅니다. 그 거대했던 제국이 무너질 위기였던 거죠. 하지만 정부의 지원으로 기적적으로 회생하며 새 GM이 탄생했어요. 그들은 중국 시장에서도 활발히 활동하며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 있죠. 바오준, 우린 같은 중국 브랜드에도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이 거대 기업은 군용 차량, 온스타, 엑델코 등으로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마차왕의 비전은 100년 넘게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단순한 자동차 회사가 아닌 세상을 움직이는 거대한 자본의 역사죠. 바오준, 우린 같은 중국 브랜드에도 지분을 가지고 있죠. 이 거대 기업은 군용 차량, 온스타, 엑델코 등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마차왕의 비전은 100년이 넘는 시간을 관통하며 이어지고 있습니다. 단순한 자동차 회사가 아닌 세상을 움직이는 거대한 자본의 역사죠. 1997년 대한민국 경제가 벼랑 끝에 섰죠. 상상 초월의 위기였어요. 국제통화기금 IMF에 수십억 달러의 긴급 자금을 요청해야 했고요. 당시 대통령은 30년 만에 첫 문민 대통령 김영삼이었죠. 그는 반부패 캠페인으로 두 전직 대통령을 구속하며 개혁을 주도했어요. 세계화 정책으로 한국 경제를 한 단계 끌어올리려 했죠. 하지만 빨간불이 켜졌어요. 예측 못한 그림자가 드리워졌고요. 성수대교, 삼풍백화점 붕괴는 그의 임기 말의 오점이었죠.
이쯤 되면 눈치챘어야 했는데요. 경제 지표는 이미 경고음을 울리고 있었어요. 1997년 아시아 외환 위기가 한국을 덮치자 상황은 걷잡을 수 없게 됐죠. 수십억 달러, 상상하기 힘든 규모의 돈이 필요했어요. 결국 대한민국은 IMF 위 혹독한 조건부 차관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죠. 이는 국민들에게 엄청난 고통과 잊을 수 없는 충격을 안겼고요. 김영삼 대통령은 이 경제 위기의 주범으로 지목됩니다. 한때 개혁의 상징이던 그의 지지율은 바닥을 쳤어요. 역사상 가장 낮은 지지율로 임기를 마무리해야 했죠. 아이러니하게도 첫 문민 대통령의 시대는 경제 재앙으로 기억돼요. 이 거대한 경제 참사는 한국 사회에 깊은 상처를 남겼고요. 외환 위기는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었죠. 국가의 자존심이 걸린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김영삼 대통령의 시대는 화려한 시작과 비극적인 끝으로 기록되죠. 1629년 네덜란드 바타비아호가 호주 해안에서 난파됐어요. 341명의 승객과 선원 대부분이 작은 섬에 표류했죠. 선장 펠사르트는 도움을 청하러 떠났고 제로니무스 코르넬리스가 남겨졌어요. 하지만 코르넬리스는 이미 반란을 계획 중이었죠. 그는 약 20명의 병사들을 식수 탐색 핑계로 다른 섬에 보냈어요. 그리고 이들을 죽게 내버려둘 생각이었죠. 완벽한 계획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병사들이 식수를 찾아낸 겁니다. 한편 코르넬리스는 섬에서 끔찍한 학살을 시작했어요. 몇 주 만에 약 125명의 생존자가 잔인하게 살해당했죠. 여성들은 성노예가 됐고 아이와 유아까지 죽음을 피할 수 없었어요. 코르넬리스는 절대 권력을 쥐고 섬을 지옥으로 만들었죠. 식수를 찾았던 위베 하에스 일행은 뒤늦게 참상을 알게 돼요. 그들은 생존자들을 위해 코르넬리스 일당과 전쟁을 시작했어요. 가장 치열했던 마지막 전투가 한창일 때 기적이 일어났죠. 펠사르트가 구조선 사르다모를 타고 돌아온 겁니다. 그는 즉시 상황을 파악하고 코르넬리스 일당을 체포했어요. 코르넬리스와 6 반란자는 재판받고 유죄 판결을 받았죠. 그들의 죄는 명백했고 처형은 불가피했어요. 바타비아호 난파는 단순 사고가 아닌 인간 본성의 잔혹함을 보여준 비극이에요. 탐욕과 권력이 어떻게 인간을 타락시키는지 역사는 오늘도 경고하고 있어요. 1920년대 세계 성냥 시장을 지배한 남자가 있었어요. 그는 바로 성냥왕 이바르 크루거, 유럽과 중남미를 주물렀죠. 그의 회사는 전 세계 성냥 생산량의 3분의 1을 장악했습니다. 혁신적인 금융기술로 성냥 독점권을 따내며 돈을 끌어모았어요. 은행, 부동산, 심지어 금광까지 소유한 거대한 제국이었죠. 하지만 이쯤 되면 빨간불이 켜져야 해요. 너무 완벽했거든요. 크루거 제국은 거대한 폰지 사기라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초기 투자자들에게 다른 투자자들의 돈으로 배당을 줬다는 거죠. 물론 그의 사업 중에는 합법적이고 수익성 좋은 곳도 많았어요. 하지만 그 천재성은 사기꾼 기질과 함께 빛났습니다. 존 케네스 갤브레이스는 그를 도둑들의 레오나르도라 불렀죠. 대공황이 닥치자 그의 화려한 제국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수익은 줄고 빚은 늘어나며 위태로운 줄타기가 계속됐죠. 결국 투자자들은 의심을 품고 자금 회수를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1932년 파리에서 그의 시신이 발견되며 모든 것이 끝났어요. 자살이었지만 그의 죽음은 더 큰 파장을 불러왔죠. 프라이스 워터하우스의 감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장부를 조작하고 자산을 부풀린 사기 행각이 드러난 겁니다. 하지만 그의 사업 중 상당수는 오늘날까지도 살아남아 있습니다. 천재적인 사업가이자 희대의 사기꾼 이바르 크루거의 이야기입니다. 1869년 설립된 월가 거상 골드만삭스, 이름만 들어도 압도되죠? 이 거대한 은행이 세상에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까요? M&A 자문부터 증권 인수까지 돈 되는 일이라면 뭐든 해요. 자산 관리, 웰스 매니지먼트, 맞춤형 금융 상품까지 만들죠. 이제 눈치채셨죠? 이들은 바로 돈의 연금술사예요. 시장에서 금융상품 가격을 결정하는 시장 조성자 역할도 하죠. 그들의 손을 거치면 평범한 상품도 황금으로 변합니다. 고객 거래와 자기들을 위한 거래를 동시에 진행해요. 이게 바로 자기 돈으로 투자하는 자체 계정 거래입니다. 여기서 빨간불, 이해 상충 가능성이 언제나 존재하죠.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IPO 주간사로 추가 이익도 챙겨요. 그야말로 투자, 자문 모든 것을 아우르는 제국을 건설한 거죠. 골드만 사츠뱅크 USA라는 직접 은행도 소유하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돈이 이들의 손을 거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포브스 23위, 포춘 500에서는 55위에 랭크되었어요. 이들은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으로 분류됩니다. 즉, 이들이 흔들리면 전 세계 경제가 위험하다는 뜻이죠. 이 거대한 존재, 그들의 다음 행보는 과연 무엇일까요? 돈의 연금술은 계속되고 그 영향력은 확장될 거예요. 우리는 이들의 움직임을 계속 주시해야만 합니다. 48시간 만에 한 은행에서 5조 원이 증발했어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런 거대한 금액이 가능한 건 은행들이 부분 지급 준비 제도를 운영하기 때문이죠. 은행은 고객 예금의 아주 일부만 현금으로 가지고 나머지는 대출해줍니다. 그러다 은행이 위험하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해요. 여기서 빨간불이 켜지죠. 수많은 고객이 한꺼번에 은행으로 달려가 돈을 찾으려 했어요. 이게 바로 뱅크런, 은행 파산의 전조현상입니다. 사람들은 은행이 곧 망할 거라고 믿었고 그 믿음은 현실이 되어갔죠. 돈을 인출할수록 은행의 현금은 빠르게 바닥나요. 눈치채셨죠? 결국 은행은 유동성 위기에 빠져 갑자기 파산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은행은 여러 방법을 써요. 다른 은행이나 중앙은행에서 급히 현금을 빌리기도 하고요. 고객의 현금 인출 한도를 제한하거나 고금리 예금을 유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조치도 소용없을 때가 있어요. 바로 뱅킹 패닉이 올 때죠. 뱅킹 패닉은 여러 은행이 동시에 뱅크런을 겪는 금융위기예요. 사람들은 자기 예금을 현금으로 바꾸거나 국내 금융 시스템에서 벗어나려 하죠. 이런 상황은 전반적인 시스템적 뱅킹 위기로 번질 수 있어요. 거의 모든 은행 자본이 흔들리는 치명적인 상황을 의미하죠. 그럼 그 5조 원은 어떻게 됐을까요? 은행은 결국 파산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의 평생 모은 돈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비극이었죠. 뱅크런, 단순한 소문이 엄청난 재앙으로 변하는 금융 드라마입니다. 1973년 10월 48시간 만에 전 세계 유가가 300폭등했어요.
배럴당 3달러였던 가격이 12달러로 치솟았죠. 상상이나 되세요? 시작은 욤키푸르 전쟁,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의 충돌 때문이었어요. 여기서 빨간불이 켜집니다. OAPEC이 움직이기 시작했죠. 그들은 이스라엘 지지 국가들의 석유 금수 조치를 선언했어요. 사우디아라비아의 파이살 국왕이 이 움직임을 이끌었습니다. 처음 타겟은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5개국이었어요. 이후 포르투갈, 로디지아, 남아프리카 공화국까지 확대됐죠. 갑자기 석유가 끊기자 전 세계가 패닉에 빠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전쟁이 아니었어요. 눈치챘어야 했죠. 돈, 아니 석유가 무기가 된 첫 번째 사례였답니다. 미국 물가는 전 세계 평균보다 훨씬 더 높게 치솟았고요. 산업은 마비되고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기 시작했어요. 겨우 5개월 만인 1974년 3월 OAPEC은 금수 조치를 해제합니다. 하지만 이미 유가는 3배 가까이 올랐고 경제는 큰 타격을 입었죠. 이것이 첫 번째 오일 쇼크라고 불리게 돼요. 이후 1979년 이란 혁명으로 두 번째 오일 쇼크가 찾아왔죠. 당시 전 세계는 석유 의존도를 줄이는 방법을 찾아야만 했어요. 결국 이 사태는 세계 경제와 정치의 판도를 영원히 바꿔놓았답니다. 단순한 석유가 아닌 돈과 권력의 어두운 이면이었던 거죠.